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조사론 6강 표본의 선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선정, 표본 선정이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집단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정의를 하고 표본 프레임을 확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 표본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전주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고, 표본조사는 확률 표본 추출법에 의한 것인가,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의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확률 표본 추출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 체계적 표본 추출법, 충합 표본 추출법, 군집 표본 추출법이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편의 표본 추출법, 판단 표본 추출법, 할당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의 선정은 얼마만큼 규모의 표본을 선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실내구간 접근법, 가설 접근법, 기타 고려할 사항으로서 비용과 시간, 그 밖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표본 크기의 선정을 한다 라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모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근데 모집단 조사 대상이 작은 규모면 전수조사가 해도 되지만, 모집단이 너무 많으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 시간 이렇게 많이 소모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조사 결과가 나와도 의미가 없이 돼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의 조사는 표본조사이며,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여 얻은 정보로 모집단의 정보를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조사에서는 이 방법을 쓴다. 전수조사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임상시험 같은 거 대상이 얼마 안 되니까 전수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보면, 전수조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경우에 따라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사 대상이 늘어날수록 비표본 오류가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비표본 오류는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추출 과정은 모집단이 확정이 되고 표본 프레임을 선정을 합니다. 확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선정하고 표본 추출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모집단의 확정은 조사 담당자에게 관심이 되는 사람, 제품, 기업, 지역 등과 같은 대상이 되는 집합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지역 및 시간 개념을 고려해서 모집단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프레임의 선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표본 추출이 대상이 되는 표본 프레임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표본 프레임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부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본 프레임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할 때 유권자가 전체가 표본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표본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가 대학교에서 학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동대학교의 모든 대학생, 이고 표본 프레임은 2022년 12월 1일 현재 동대학교 학적부에 재학생으로 등록된 모든 대학생의 목록이 표본 프레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리스트한 것, 그게 표본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 5번과 2014년도 문제 5번의 전주조사 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이런 걸 설명하라고 했고, 표본 프레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하는데,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 규칙, 통계와 확률에 따라서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표본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이 기재된 표본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대상이 뽑힐 확률을 미리 알아가지고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본 프레임 명단이 딱 확정되어 있으니까 확률을 결정을 해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본 추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럴 때 확률 표본 추출법을 활용하는 거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표본 프레임이 있고 추출 규칙은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표본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표본 프레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본 프레임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의 전체 리스트를 할 수가 없겠죠. 모집단 내의 대상들이 선택될 확률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선정을 하게 되고, 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가 하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대한 추정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조사,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확률 표본 추출로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표본 프레임에 들어있는 각각의 표본에 대해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서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랜덤 샘플링 한다라는 겁니다. 표본 프레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계적 추출 방법. 확률 표본의 추출 방법 중에 체계적 추출 방법. 추출 단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 간격으로 나눈 후 첫 구간에서 하나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등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번호들을 계속해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추출 방법은 첫 번째만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등간격, 그 다음부터 다섯 번째씩 있는 것을 계속 추출한다라는 방법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층하 추출 방법.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 소집단으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층화 추출 방법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층화 추출 방법은 각 25개의 구가 있죠. 표본을 1000명을 추출하면 25개 구별로 할당을 해서 출자를 하는데 만약에 영등포구에 할당된 인원을 추출을 할 때 그 추출할 때는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데 비례와 불비례가 있어요. 이 비례는 구별로 인구가 다르겠죠.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추출하는 게 비례고 불비례는 그거와 상관없이 할당해서 추출하는 걸 하는데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층화 추출 방법이고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군집으로 분류한 다음 일정 수의 군집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추출된 군집 내의 모든 구성원을 조사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의 구정을 조사를 하는데 전수로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동 사람을 조사할 것인가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양평동에 있는 주민은 모두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두 조사하다 보니까 양평구의 그 구정에 대한 여론이 편중될 수가 있잖아요. 이 양평동 주민들이 지금 뭐 그 구정에 대해서 뭐 나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양평동 주민들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체계적, 비체계적. 그러니까 군집을 추출할 때 체계적으로 하냐, 비체계적으로 하냐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선출된 표본들이 동질적일 경우 선택된 소집단이 충분히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편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법은 조사 담당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표본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조사 담당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법은 조사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표본을 조사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분들을 선정하는 방법. 그래서 조사자가 그 전문가 그룹을 판단하겠죠. 그런 판단 추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할당 표본 추출법. 추출된 표본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모집단의 특성과 비춰질 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집단이 특성에 비례하여 표본을 편의대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특성에 따라 세분된 각 집단 내에서 표본 선정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 혹은 편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서 무작위가 아니고 임의대로 추출법에 의해서 표본이 추출되고 상업적 조사에 널리 활용되는 추출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할당 표본 추출법이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할당 표본 추출법으로 해요.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마실 게 층화 추출법과 할당 표본 추출법이 있는데, 할당 표본 추출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서울시 시정을 그 조사하는데 25개 구가 있죠. 층화 추출법은 인구 비례로 구별로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당 표본 추출법은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가 편의적으로 영등포구에는 몇 명, 인구에서 몇 명 추출하는데 임의적으로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기출문제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차이,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법의 개념과 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의 개념, 장점, 그 2018년도 문제죠. 다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군집 표본 추출의 개념과 단점, 이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각 개념을 꼭 이해하고 작성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확률 표본 추출법의 하나인 층화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내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2022년도 기출문제에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걸 듣고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충분히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크기의 선정,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 예산,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며 실내구간 접근법과 가설 접근법을 활용한다. 실내구간 접근법은 이제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분석 부분의 강의를 들면 실내구간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실내구간, 95% 실내구간, 90%의 실내 구간에 들어가려면 표본을 몇 개를 선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원하는가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가설 검정 접근법,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 검정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한다. 내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이 돼요. 어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표본이 있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50개에서 400개 내외 표본을 선정하라,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표본을 할 때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표본을 선정한다라는 거고요. 표본 추출 선정은 선정된 조사 대상을 직접 찾아서 표본을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앞에서 열거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제 표본을 직접 추출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 표본조사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표본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크게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로 구분이 된다. 표본 오류는 충분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는 편의 오류,
편의 추출 방법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무작위 추출 방법이 아니고 편의 추출 방법. 내가 임의대로 추출하면은 오류가 많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표본 오류는 표본 오류 외의 모든 오류, 관찰 오류, 조사 현장의 오류,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잘못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거나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은 그런 응답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조사 현장의 오류가 되겠고, 자기 기록 및 처리의 오류, 정확한 응답이나 행동을 한 결과를 조사자가 잘못 기록해서 또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코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분석을 할 때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 입력하는 거예요. 3을 입력해야 되는데 4를 입력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실수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오류를 말하는 거고, 또 조사자가 응답자는 유선 응답자 할 때는 2로 했는데 잘못 들어서 1로 들어가서 1로 기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관찰 오류가 있습니다. 불포함 오류, 표본 프레임과 모집단의 부질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표본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과 모집단위 내용이 불일치해요. 이런 것은 불포함 오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무응답 오류. 선정된 표본 중에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조사자가 실수하여 답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여 생기는 오류. 이것을 그 무응답 오류라고 하는데, 무응답 편향은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 매개체를 미리 철저하게 테스트한다는 거죠. 조사표라든가 설문문화는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된다. 설문조사나 이에 대한 초대장이 잠재 응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매체나 장치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표가 잘 작성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두르거나 단기간의 데이터 수집은 피할 거다.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연구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최악의 실수는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시간에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응답 편향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뭐 오늘 몇 시까지 해주세요. 나 지금 바빠서 업무 때문에 힘든데 몇 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라라는 거죠. 세 번째가 잠재 응답자들에게 알림장을 보낼 것. 데이터 수집 기간 중 몇 개의 알림 이메일을 전송하면 완성된 응답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먼저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것을 조사할 테니까 미리 알림 서비스를 해줘라라는 거죠. 요즘 그 제품 만족도 조사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이메일을 발송하겠다.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오고 그러죠. 네 번째, 기밀성을 보장할 것. 개인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일체의 설문조사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될 것을 응답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밀을 보장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이 기밀성을 보장할 것. 다섯 번째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것. 설문조사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 인센티브는
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응답한 분들한테 추첨해서 경품을 준다든가 커피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것,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봤죠. 이런 인센티브를 하면 응답이 확 올라가고 보다 또 신중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표본 크기와 오류와의 관계. 표본 크기는 표본 오류와 반비례하고 비표본 오류와 비례한다라는 것이에요. 표본 크기에 비례해서 조사 비용과 조사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 수준과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수준으로 표본 크기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과 허용할 수 있는 오차는 나중에 분석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크기를 고려를 해서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고, 표본 크기는 크면 클수록 비표본 오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표본 오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표본 오류에는 반비례한다. 표본은 작으면 작을수록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본 자체가 선정하면 표본이 선정된 게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된 표본이 아니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표본 오류는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이해하시고 2019년에 무응답 오류의 개념과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5가지를 설명해 보시오 했어요. 위에 설명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보고 쓰더라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